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기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바로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이 생일인 친구 현빈이에게 저녁을 사기로 한 예진이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피자 한 판, 그리고 음료수 2잔을 주문했대요. 과연 예진이는 현빈이와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나올 수 있을까? 자, 예진이는 3만 원, 현빈이는 예진이가 사준다고 해서 돈을 안 들고 나갔대요. 이제 메뉴판을 보니까 모든 메뉴는 VAT 별도라고 적혀 있고 피자 한 판에 2만 원, 그리고 음료수 한 잔에 4천 원. 그러니까 피자 한 판, 음료수 2잔이면 28,000원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학생인 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개념, 정부의 경제적 역할. 우리 지난번 시간에 가계와 기업, 가계의 합리적 소비, 그리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볼 겁니다. 그리고 조세 유형, 조세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인데요. 우리 5강에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부는 재정의 주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정부는 재정 활동의 주체야. 근데 우리 재정이란 건 우리 정부, 나라의 살림살이야. 우리 가게에도 우리 집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 이게 우리 집의 살림살이거든요. 정부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고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그래요. 정부의 수입은 대부분이 조세 수입이죠. 세금이야. 이건 말고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돈들이 있지만 조세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세출은 정부의 지출, 뭐 일반 행정비, 교육, 방위, 복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자, 그런데 정부가 결국 세금 걷고 세금 쓰는 재정 활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사회적 후생 극대화죠. 결국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커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 활동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먼저 수지 균형의 원칙과 양출 재입의 원칙이 있어요. 자, 수지 균형의 원칙은 뭐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 그런데 이거 우리 가게나 기업과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가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중에 당연히 뭐가 더 많아야 돼? 수입이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남는 돈을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입과 지출 중에 당연히 수입이 많아야 돼. 그런데 정부는 이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정부도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정부에서 뭔가 올해가 끝났는데 쓰고 남은 돈이 되게 많아. 그럼 무슨 소리야? 필요 없는 세금을 걷었다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럼 그거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올해 돈을 쓰고 났더니 지출이 너무 컸던 거야. 마이너스야. 그럼 결국 내년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지 균형의 원칙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출 재입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양출, 출이 나가는 거지. 나가는 돈의 양, 즉 세출, 쓰는 돈의 양에 따라서 수입, 들어오는 돈의 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어디에 얼마 쓸지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 얼마 걷을까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 가게랑 완전 다릅니다. 우리 가게는 양입 제출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들어오는 돈의 양에 따라서 나가는 돈을 결정하죠. 이번 달 수입이 뭐 우리 100만 원이니까 지출은 어디에 하자 이렇게 하지, 우리 이번 달에 써야 될 돈이 얼마니까 돈 얼마 벌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정부는 어디에 쓸지부터 기본적으로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세금 걷어들이는 양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세금 걷고 세금 쓰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먼저 시장 기능을 보완해요.
우리 이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시장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두면 100%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생겨. 그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해요. 공공재. 지난번에 배웠었죠. 공공재라는 거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도 않고, 대표적인 공공재는 국방, 치안, 그리고 뭐 거리의 가로등 같은 게 있어. 근데 국방이나 치안, 가로등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생산은 안 돼요. 기업들은 이걸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우리 SOC라고 부르는데 간접이라는 말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인프라 시설들, 대표적인 사회 간접 자본의 철도, 도로, 뭐 항만, 항구 또는 공항,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 또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심판의 역할을 해요.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렇게 심판이 중간에 있어야지만 경기가 너무 격해지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실은 어떤 기업은 힘이 세고 어떤 기업은 작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심판의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의 정확한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실제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담합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렇게 적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예요. 소득 재분배. 우리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실은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근데 정부에서 개입해서 그 격차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세입의 측면에서 정부에서 누진 소득세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거둘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소득세도 잘 모르겠고 누진세율도 조금 이따가 배울 거야.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걷는 퍼센트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작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게 바로 누진소득세제예요. 그리고 세출, 돈 쓸 때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급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이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우리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가만히 냅둘 게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되거든. 우리 대공황 때도 정부에서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자본주의가 됐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또는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서 문제일 때 개입을 해야 돼. 근데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나중에 경제 안정화 정책을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일단 맛보기로 자, 경제가 어려워.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지금 너무 어려워요. 실업이 증가해서 문제야. 돈이 없어서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핵심은 돈을 풀어야 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살아나거든. 자, 그럼 정부가 돈을 어떻게 풀 수 있냐? 여러분, 정부가 하는 건 결국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정부가 세금 걷는 건 시장에 돈을 풀려면 정부는 세금을 조금만 걷어야 되지. 조금만 걷고 쓰는 건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세입은 축소하고 그리고 돈 쓰는 거는 증가시켜야 돼. 이렇게 정부가 돈 푸는 정책을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있으니까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불러요. 우리 정부가 하는 건 재정이니까 확대 재정 정책. 자, 이렇게 하면은 돈이 풀려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어. 실업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돈을 풀잖아요. 여러 가지 공공사업도 하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정부가 국민들 대상으로 또 1인당 2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이제 곧 지급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경기 침체 시에 펼치는 확대 재정 정책이야. 반면에 경제가 너무 과열됐어. 너무 돈이 많아. 물가가 뛴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줄이는 게 핵심이야. 정부가 시장에 돈이 많아서 문제니까 이걸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많이 걷고 조금 쓰면 되는 거야. 자, 많이 걷어. 세입을 증대시키는 거죠. 조금 써. 세출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에 있는 돈을 줄였네. 확대의 반대. 긴축. 긴축 재정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세금을 걷고 세금 쓰는 걸 통해서 우리 경제에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우리 가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걸 다 계획하면서 하는데 정부는 당연히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자, 그런데 이 예산도 계획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보통 1년 단위로 돈을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지 이런 계획을 짜는데 예산도 절차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2021년 올해 예산안이 무려 555조예요. 555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이거를 진짜 필요한데 낭비하지 말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예산을 짜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 일단 정부에서 예산안을 계획해요.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다 물어야 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래서 우리 연말쯤 되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더 할 건 더 하고 또 깎을 건 깎고 그래가지고 확정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실제로 이 돈을 쓰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돈 썼어. 근데 정부에서 이걸 잘 썼는지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결산 보고서를 검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국회에서 이 감사원에서 작성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정부에서 제출한 결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다시 국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려 55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쓸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2월 말에 뉴스를 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예산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그때 예산이란 건 정부의 이렇게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겠다에 대한 계획표구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재정의 주체고 재정 중에서 특히 세입의 대부분이 우리 조세,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조세는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로 나뉘고 그리고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요. 요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과세 주체, 누가 세금을 걷냐에 따라서 국세도 있고요. 지방세도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걷는 거,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걷는 거. 그리고
과세의 세금 걷는 것의 목적에 따라서 왜 걷니? 목적에 따라서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도 있어요.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돈을 써야 돼. 예를 들면은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은 딱 이름 들으면 어디에 써야 될지 알 수 있지. 이런 거. 그거 말고 보통세는 걷어서 이것저것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와 그리고 직접세, 간접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먼저 비례세. 비례세는 어떤 거냐? 과세 대상 금액. 과세, 세금 걷는 것에 대상이 되는 돈.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똑같이 10% 이렇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비례세예요. 반면에 누진, 우리 누진이란 말은 쌓여간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은 세율도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역진세는 역진, 거꾸로 간다는 거거든. 누진세랑 정반대예요. 이거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크든 작든 똑같은 세율.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 역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낮아지는 거. 특히 이 중에 비례세랑 누진세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비례세는 조금 있다가 볼 간접세에 주로 사용이 되고 누진세는 좀 이따가 볼 직접세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세금은 누진세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자,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 해볼게요. 10%. 그러면 100만 원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액수는 얼마가 돼요? 세금 액수는 10만 원이 되죠. 200만 원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액수는 10%니까 20만 원. 300만 원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액수는 3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누진세는 뒤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 사람한테는 10%, 200만 원인 사람은 20%, 300만 원인 사람은 3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액수는 10만 원이죠. 200만 원은 4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300만 원은 30%니까 9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때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내야 되는 세금 액수가 팍팍팍 증가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야. 즉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을 많이 깎으니까. 그래서 누진세가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고요. 비례세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한번 볼게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냐의 여부인데 납세자가 뭐고 담세자가 뭐냐?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아직도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 자, 직접세가 뭐에 부과되는지부터 볼게. 직접세는 우리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이나 재산이니까 일단 소득세, 재산세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 개인은 소득이 있지만 우리 개인들 말고 기업들도 소득, 이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해요. 우리 법인이라는 거는 기업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한 명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거든.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소득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았어. 월급 받았어. 누가 이익을 봤어? 내가 받지. 그럼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납세자,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내 소득에서 나간단 말이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나야. 이처럼 직접세는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내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나한테 부과된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전가라는 말은 떠넘기는 거야. 우리 책임 전가라는 말 알죠? 책임 전가. 집에서 뭐 어렸을 때 내가 놀다가 뭐 유리를 깼어. 근데 엄마가 너 이거 왜 깼어? 그러면 내가 아니라 동생이 깼다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일 있잖아요. 근데 조세도 전가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내서 직접세야. 자, 과세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된다고 했고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 직접세에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누진세율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또 소득이 크든 작든 똑같이 10% 비례세 적용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공평한 게 아니야.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은 오히려 높은 세율을 내는 게 공평한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똑같은 능력을 가진 똑같은 뭐 고등학생이다. 그럼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게 공평한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과 저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5살, 6살짜리가 100m 달리기를 해. 그러면 그 어린애들은 좀 앞에서 뛰게 해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그게 더 공평한 거지. 여러분 좀 더 뒤에서 뛰고.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서 담세 능력, 실제로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높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소득 재분배에 도움되고 형평성이 높으면 직접세를 많이 거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 직접세는 조세 저항,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에 대한 우리의 저항감이 커요. 엄청 커요. 왜? 나의 소득과 재산에 바로 부과가 되거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내 월급에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이 소득세가 높아진다고 해봐. 소득세율이. 그럼 어때? 내 월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당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정부가 나의 월급을 훔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커요. 그 다음에 징수 절차가 복잡한데 선생님과 같은 사람은 월급에서 이미 떼어져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뭐 탈세가 불가능하지만은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적절하게 이 소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징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그 상습 고액 체납자 그거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국세청의 직원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아주 뭐 집에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보면 막 숨기고 난리가 나잖아. 그만큼 내기 싫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저축과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도 있어. 왜? 우리 저축을 해도 이자가 붙으면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우리 월급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 세금이 소득세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가 된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지만은 조세 저항이 크고 저축과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세. 우리 이번 강 제목이 학생인 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 이번 강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득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재산이 많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직접세는 대상이 아닐 거야. 여러분이 대상인 게 바로 요 간접세야, 간접세. 자, 볼게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해요. 아니, 이거는 뭐냐? 간접세는 부과되는 대상이 우리의 소비 지출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은데 바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줄여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VAT라고 하죠. Value Added Tax에서 부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개소세라고 불러요. 줄여서. 자,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물건 살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가 되거든. 간접세야, 간접세. 자, 근데 여러분, 이 간접세,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내는 거 납세자와 담세자. 일단 여러분, 물건을 사면 우리가 사주면은 누가 이익을 봐? 기업이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납세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건 기업이야.
근데 실제로 그 세금 우리가 내는 돈에서 다 나가잖아. 물건 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담세자는 우리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했죠. 실은 기업이 내야 될 거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야. 그래서 조세 전가가 발생해요. 자, 장점.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10%인데 세율이 상당히 우리는 부가가치세 많이 걷고 있거든요. 왜? 조세 저항이 약해요. 조세 징수가 용이해. 여러분들 솔직히 세금 내는지도 몰랐잖아.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이미 세금 내는 거야. 탈세가 불가능해, 이거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약해서 걷는 게 쉬운 게 장점이야. 하지만 단점. 이 간접세는 아까 부가가치세에서 봤지만은 일률적으로 10% 이러한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비례세가 역진세는 아니잖아. 근데 역진세처럼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불리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진세처럼 불리하다. 그리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정부에서 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려봐.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할까? 기업은 10%에서 20%를 올리면 물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물건 가격을 올려. 그럼 결국 또 내는 건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물가는 뛰는 거지.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꼭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부분 영수증 안 받았을 거야.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했을 텐데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시고 받은 영수증이야. 날짜까지 다 나오네. 8월 4일 날 5시 48분에 갔어요. 자, 그래서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셨더니 3,500원 냈거든, 선생님이. 보세요. 주문 금액 3,500원, 받을 금액 3,500원. 그래서 3,500원 줬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은 현금으로 냈었는데 과세 대상 금액이야, 이게. 그리고 세액, 여기 세액이라고 적혀있지. 이게 바로 간접세액, 부가가치세액이에요. 그런데 원래 과세 대상 금액은 3,182원인데 여기에 우리 부가가치세 10%의 비례세를 적용하지. 3,182원에 10% 얼마야? 318원. 이렇게 10%가 딱 적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결국 우리가 3,500원을 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 속에는 이미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세액 또는 여기 부가세라고 적힌 영수증도 있고 또는 VAT라고 적힌 영수증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실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뭐 물이라든지 채소와 같은 진짜 기본적인 생필품 같은 데는 부가가치세 이 10%가 부과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간접세 사례로 개별 소비세, 개소세가 있다고 했는데 개별 소비세야. 이건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고가의 사치품 같은 데 부과가 돼요. 뭐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또는 정부에서 소비를 줄일 목적으로 담배 같은 데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가의 사치품 같은 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간접세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가의 사치품 누가 사겠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만 세금 내고 뭐 선생님은 별로 안 낼 거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간접세지만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과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 네, 좀 복잡하죠. 그럼 이 절대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8단계로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금액 같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부과하고 그리고 1,200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도대체 소득세액으로 얼마를 내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소득이 0원인 사람부터 1,200만 원까지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소득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부과하고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 이하까지는 여기는 15%. 그리고
뭐 4,600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인데 자, 5천만 원인 사람은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5천만 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24%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을 구간을 쪼개요. 구간을. 그래서 5천만 원을 구간을 쪼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1,200만 원. 이 맨 앞에 들어가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200부터 4,600 사이에 돈이 얼마 있어? 3,400만 원의 돈이 있죠. 이 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야. 그리고 4,600부터 5천만 원 사이에는 400만 원의 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24%를 부과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전체의 24%가 아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72만 원 계산하면은 72만 원.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면은 510만 원.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면은 96만 원. 그래서 결국 다 더하면은 5천만 원인 사람이 실제 내는 소득세액은 얼마냐면은 678만 원을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그럴 때 이 내용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고 또 세금 내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 봤고요. 이제 미션 완수해야지. 아까 현빈이, 예진이 피자 한 판, 그리고 음료수 2잔 마셨어요. 근데 총 28,000원어치를 산 거지. 그런데 모든 메뉴는 VAT 10%, VAT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래. 요즘에 이렇게 메뉴판을 만든 데도 있어. 대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 왜? 그럼 이게 더 싸 보이잖아. 자, 그러면은 28,000원이 과세 대상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10%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10%면 2,800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총 얼마 내야 되는 거야? 계산할 때는 38,800원을 내야 돼. 근데 가진 돈은 3만 원밖에 없는 거야. 800원이 부족해. 상당히 민망했겠죠. 절대 뭐 800원 없는데요. 그래서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상당히 민망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이렇게 미션까지 완수를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요 법칙 그리고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